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뱃살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인데요. 국내 최고 비만 전문의 박용우 교수가 직접 체험한 간헐적 단식의 임상 기록, 왜 간헐적 단식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최신이자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이 책의 저자는 뱃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뱃살을 빼야 한다는 거죠. 맞죠? 왜냐면 뱃살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뱃살을 빼고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호르메시스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예전에 간헐적 단식법이라는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감수를 이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먼저 궁금하실 테니까 호르메시스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 호르메시스는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촉진하다는 뜻이고요. 해롭지 않은 수준의 가벼운 스트레스, 미량의 독소 등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생명체에 자극을 주면 면역기능 증진, 질병 감소, 수면 연장 이런 생체 기능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수준의 가벼운 스트레스로 건강한 요소들을 더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뱃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뱃살을 빼고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을 하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박용우 교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비만 전문 명의시죠. 30년간 의학적, 사회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셨고요. 의사와 다이어터 사이를 오가면서 몸소 체험한 현실적인 다이어트 경험과 지식을 열정적으로 나눠 오셨는데요. 그것을 열정적으로 나눠오면서 100세 시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실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설파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나중에 중풍이나 치매 같은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비만 치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뱃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당뇨병,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담배를 끊고 뱃살을 빼야 하고 숙면을 취해야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로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 나이 50에 이 정도면 평균 아니냐. 그러면서 지방간, 공복혈당 상승, 중성지방 상승 등의 결과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50세에 50세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70세에는 70세의 몸, 90세에는 90세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40, 50대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30대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70대에는 50대의 몸, 90대에는 70대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내고 난 뒤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의 그 소중한 시기에 충만한 정신적 교감과 사회적 교류, 지적인 열망이 아닌 늙고 아픈 몸에 갇혀 하루하루 고통으로 시간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 현대인에게 주어진 장수하는 삶,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치매는 나와 가족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자의 의사로서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공복을 유지하고 서케이디언 이런 단어인데 24시간 주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에 맞춰 공복을 유지하고 가끔 간헐적 단식으로 굶는 방식. 간헐적 단식은 유행 다이어트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태고부터 인류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단식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우리의 몸은 단식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인간은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 왔는데요. 즉 식량이 풍부하다가도 부족한 시기가 오면 간헐적으로 결핍에 시달려야 했던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무수한 세월의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하루 3끼를 먹는 오늘날의 환경보다는 인류가 처음 나타났던 태고적 환경과 더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온종일 음식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 별로 허기질 데가 없죠. 그러면서 자신의 체중과 몸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워하죠.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태고적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또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간헐적 단식이 만병의 근원인 뱃살을 빼는 건 물론 장수까지 선물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부분은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장수,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저자는 지금도 지적인 호기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한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경험을 나눌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K독서대학에서 그러려고 합니다. 꿈과 열정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은가? 난 아직도 젊다. 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아직도 젊다. 우리는 아직도 젊습니다. 그러면 뱃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유엔은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류를 호모 100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보편화의 기준을 평균 수명으로 삼는다면 한국인은 호모 100를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 행복 수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가치인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의 모순은 영아 사망률이 줄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그 수가 월등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치매 인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라는 거죠. 치매 환자의 증가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비만, 우울증 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도 과거와 비교해 늘어난 데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등등 문명의 이기에 따라 만들어진 현대인의 생활 습관, 이런 요인도 치매 발병을 높인다는 거죠.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환자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은 혈관성 치매와 달리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의 퇴행성 병변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후로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서야 의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위험인자는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인 거고요. 그것도 내장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이라는 거죠. 내장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 비정상적인 지방이라는 건데요. 뱃살, 특히 내장지방 비만의 축적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을 촉진한다는 거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환경은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분포라고 합니다.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는데요. 그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배출하는 독소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고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온몸을 돌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신경세포간 신호 전달하는 시냅스를 파괴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인자는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었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과부하가 걸리면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위험인자는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하수도 처리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글림프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 열린대요. 이 글림프계가 청소하는 노폐물 대부분은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두 번째 질병인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25%를 차지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 노화가 원인이 되어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 합병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그런 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치매 예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바로 복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풍이나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전에 내 몸의 변화로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상 신호는 무엇일까? 저자는 뱃살이 바로 그 신호임을 단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변화가 없더라도 허리띠 구멍이 뒤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 뱃살,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중풍이나 치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세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은 오늘부터 내 몸을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와 뱃살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치매와 중풍이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장지방 비만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뱃살이 점점 심해지면 알츠하이머병, 암, 당뇨병, 심장병 이런 질환들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만성염증을 마른 풀밭에 떨어진 불씨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불씨가 없는 마른 풀밭에 기름을 부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불씨가 있는 마른 풀밭에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르죠. 바로 마른 풀밭의 기름은 설탕, 트랜스지방, 술 이런 것 등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먹는데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각자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곳에는 활성산소도 발생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인 거죠.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그래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와 최종 당화산물의 기저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 만성염증에서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만이라는 건데요.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요. 살이 찐다. 이런 말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몸속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 나 살쪘어. 나 몸속 지방이 늘어났어. 나 5kg 살쪘어. 나 5kg의 체지방이 늘어났어. 이런 거죠. 근데 그것들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살을 뺀다는 개념은 염증 물질을 일으키는 체지방을 줄인다는 거고 유지어트라는 것은 그 줄어진 체지방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정말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방세포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의 지방세포가 100억에서 300억 개라면 뚱뚱한 사람의 지방세포는 800억에서 1000억 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니 진짜 문제예요. 빈익빈 부익부. 살이 찐 사람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상태. 날씬한 사람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스스로 노력하죠. 그렇게 우리 몸의 체중 설정값이 바뀌어버리면 악순환으로 가느냐 선순환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방세포가 빵빵해지면 그 성질도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네틴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근데 빵빵한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TNF-알파, 인터루킨-6, 레지스틴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빵빵해진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갈리네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더 많이 분비된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염증 유발 물질을 가장 활발하게 내보내는 곳이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뱃살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 만성염증은 혈관 노화와 합병증으로 진행시키기 때문에 뱃살을 빼야 중풍과 치매, 다른 여러 중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닌 팩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행복 수명, 건강 수명을 늘려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뱃살부터 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현대인들은 뱃살이 점점 더 찌고 있고 내장 지방도 심각해지고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다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다들 신경도 쓰고 걱정도 하고 돈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빼는데도 어렵지만 힘들게 빼고 나서도 다시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예전 생활 습관으로 점점 돌아가면서 요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비만의 원인,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새로운 최신 의학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런 것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 습관이 좋았구나. 내가 살이 안 쪘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살이 쪘을 때 이런 습관으로 변했었구나.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뱃살을 먼저 빼야만 하는 거고요. 뱃살, 특히 복부 내장 지방 비만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뱃살은 꼭 빼야 된다. 특히 내장 지방은 꼭 빼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부터 다시 배우고 바꿔가야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복 시간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짧은 단식을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까지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죠. 아침 식사, 영어로 breakfast잖아요. 그것은 짧은 단식을 깬다는 의미인 거죠. fasting을 break 한다는 거니까. 12시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 circadian rhythm, 우리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낮과 밤의 신진대사가 각각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바로 생체 리듬 또는 생체 시계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이런 서카디안 리듬, 생체 시계, 생체 리듬에서 착안된 다이어트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죠.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식사를 마친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공복을 내 몸에 주는 것, 충분한 공복의 시간, 바로 단식의 시간을 내 몸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시간을 제한해서 식사를 하는, 식사 시간을 지키고 공복 시간을 지키는 그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말처럼 공복 시간을 철저히 유지하라는 거죠. 둘째는 간헐적으로 단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몸에서 적응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몸의 항상성으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체기를 만들고 결국 요요 현상을 초래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열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호르몬들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권고받았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열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으로 적게 먹는 다이어트. 또 우리가 하루에서도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공복 시간을 주는 것. 근데 그거 외에도 평소에는 잘 챙겨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과도하게 먹어서 탈인 거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자주 먹으니까 탈인 거죠. 그런 것들부터 다 마이너스화하고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우리 몸에 아주 적절한 충분한 단식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쫙 비워내고 자가포식 작용도 하고 그러면서 재생의 시간을 주는 것. 그런 간헐적 단식. 그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태고적부터 그렇게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되었기 때문에 저자는 적게 먹는 다이어트, 비만 악화로 이어지는 지름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만 치료의 정석은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저칼로리 식단,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다시 불끈 동기부여를 받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적게 먹고 운동에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흡연을 적게 하면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듯이 비만 인구 또한 큰 폭으로 줄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만 인구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져야 하거든요. 비만 치료의 정석, 바로 다이어트는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방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식욕입니다. 우선 적게 먹다 보니까 넘쳐나는 식욕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비만 치료제 대부분은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 억제제이고요.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제의 마왕 성분도 결국 식욕 억제 효과로 체중을 감량하는 원리인 건데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계속하다 보면 몸은 더 망가지면서 요요 현상까지 생기고 심지어는 체중이 처음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또 이 다이어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의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죠.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평소 섭취 칼로리보다 500에서 750 정도의 칼로리를 줄이거나 평소 섭취량의 30% 정도 적게 섭취하는 방법인 건데요. 아무튼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또 우리가 인바디 같은 거 해보면 일일 필요 열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500에서 750 칼로리 정도 덜 먹는 거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그것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비만 치료의 정석, 다이어트의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식욕은 점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또 무엇보다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은 커지죠. 지속적으로 하기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도 되죠.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 감량 폭이 줄어들면서 적게 먹어도 더는 체중이 변화가 없는 흔히 말하는 정체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들의 임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방법의 다이어트를 시행한다 해도 3개월 이상 지속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연구원들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통제하에 6개월 이상 다이어트를 실천한다 해도 6개월 이후부터 체중 추이는 평행선을 그릴 뿐 더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다이어트를 시행하든 6개월이 지나면 체중은 다시 늘어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칼로리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이런 다이어트의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 몸의 적응 반응 때문입니다.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바뀐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적응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식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 또 우리 몸이 바뀐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 바로 적응 반응, 즉 항상성. 이런 이유로 전문가에 의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이어트를 시행하든 6개월이 지나면 정체기가 찾아오고 그 이전에 올 수도 있죠. 또는 체중은 다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공부를 했었지만 이 책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발생하는 우리의 몸의 여정, 바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우리의 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책의 설명으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겪었던 다이어트, 정체기, 요요 이런 과정을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상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다이어트 할 때의 모습은 어떠했었는지 상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배고픔을 참아가며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어떤 악순환인지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의 갈망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배고픔 신호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기력이 떨어지죠. 기력이 떨어지면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죠. 그러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게 되죠. 또 이 책에서는 기초 대사량과 비슷한 개념인 안정시 대사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식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이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음식이 적게 들어오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배고픔 신호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기력은 떨어지고 신체 활동도 떨어지고 기초대사율, 안정시대사율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몸의 항상성, 바로 적응 반응의 스위치를 딱 하고 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이 작동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지속해서 식사량이 적게 들어오는 환경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승질도 바로바로 나게도 되고 그러면서 단 음식이 평소보다 더 당기게 되고요. 이때 불면증도 생기는 게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렙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드는데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죠. 그만 먹으라고, 이제 너 배부르다고. 그런데 적게 먹어 체지방이 줄어들면 렙틴 호르몬 분비 또한 줄어들게 되니까 식욕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평소보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포만감 신호에도 둔감해져서 발동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랬던 거예요. 잘 참았다가 폭발하는 거죠.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죠. 배가 차도 더 먹고 싶은 거죠.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늘어나고 렙틴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고 못 이겨 우리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든대요. 이 갑상샘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요. 이게 줄어드니까 몸이 잘 붓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몸은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갑상샘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생존 전략이 발동되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신진대사 속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먹고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배출하고 이런 모든 신진대사의 속도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주고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처음에는 뿌듯해요. 근데 우리 몸의 메커니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은 적응 반응을 그 스위치를 본격적으로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량이 조금씩 꾸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진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살이 찐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몸의 적응 반응은 체중의 약 6에서 10% 정도만 빠져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체중의 6에서 10% 정도를 빼고 나면 뭔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 같고 의욕도 나고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 몸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배고픔 신호는 더 자주 오고 더 강하게 오고 기력은 떨어지고 신체 활동 떨어지고 기초대사는 떨어지고 안정시 대사율 떨어지고 신진대사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몸은 잘 붓고 쉽게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몸은 무겁고 그러면서 조금만 먹어도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가고 그래서 빼는 거는 고생고생 하는데 찌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게 이런 몸의 메커니즘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다이어트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체중은 더는 빠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거나 다시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저칼로리 식이요법으로는 정체기를 만나게 되고 계속 빠질 수는 없으니까 정체기를 어느 정도 만나는 건 괜찮은데 이런 몸의 변화들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다시 심각한 요요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몸의 메커니즘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더 노력하고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근데 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지속해서 적게 먹는 행동은 다시 말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이런 방법은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을 곧바로 발동시키는 자극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시작으로 안정시 대사율은 계속 떨어지고 식욕은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다시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동해서 식욕도 참아보고 억지로 늘리면 체중이 다시 줄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떨어져 버린 안정시 대사율은 내 의지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 행동, 우리가 흔히 아는 적게 먹는 식이요법, 바로 저칼로리 다이어트,
이것은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의 스위치를 발동시킨다는 거죠. 항상성의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의 스위치가 눌러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몸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생고생해서 뺐던 체중은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다이어트 이전 체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 상태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결국 근육량은 처음보다 더 줄어있고 체지방은 더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악물고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지만 예전같이 잘 빠지지 않죠. 한번 위기 상황을 겪은 우리 몸은 이미 체중의 세트 포인트를 상향 조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성공했는데 다시 쪘고 요요가 왔고 다시 필 받을 때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예전만큼 빠지지 않죠. 그래서 나이 탓을 하죠. 나이살이야. 근데 다이어트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몸은 이미 영악하게 반응하는 세트 포인트를 더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식욕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약들을 먹는다고 한들 약물 섭취를 중단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몸은 과식과 폭식, 이 스위치가 작동되면서 우리가 의지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무조건 적게 먹고 살을 빼려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지나친 비약일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칼로리를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예전 다이어트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만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칼로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영양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몸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잘 달래주면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만족스러운 충분히 몸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만복의 상태와 또 비워내는 공복의 시간, 이것을 철저히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 다음에 공복 시간,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공복 시간도 circadian rhythm, 서카디안 리듬, 생체 시계에 맞춰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고 먹는 시간을 정해서 먹을 때는 잘 챙겨 먹고 마지막 먹는 시간, 바로 저녁 식사, 이거를 종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복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을 포함해서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만 일찍 먹고 야식을 먹지 않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자주 먹지 않고 간식을 먹더라도 가공식품, 고당, 고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천연식품, 자연식품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어가면서 우리의 식사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것과 플러스 해야 되는 것, 이것의 조화, 바로 만복과 공복의 아주 조화로운 과정, 이것을 잘 연습해가는 그런 식습관. 그래서 식습관에는 이제 식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좋은 식습관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생체 시계에 맞는 그런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것, 둘째는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것, 지속적으로 저칼로리를 계속 먹는 그런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법이 아니라 잘 먹고 공복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은 간헐적으로 충분히 단식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잘 챙겨 먹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공복 시간을 잘 이해하고 즐기면서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바쁘게 일한다거나 좀 졸리면 걷기도 한다거나 식후에는 식후 걷기도 한다거나 뭔가 입이 심심하면 차라든가 물이라든가 또는 야채 같은 거, 야채 스틱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또는 당분이 포함되지 않고 칼로리가 아주 낮은 커피라든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지속적 저칼로리 그룹과 간헐적 단식 그룹을 비교해 볼 때 간헐적 단식 그룹의 체중이 무려 53%나 더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몸의 적응 반응을 살펴볼 때 지속적 저칼로리식 그룹은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졌지만 간헐적 저칼로리식 그룹은 적응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고 완화된 거죠. 안정시 대사율의 감소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의 입장으로 볼 때 매일 적게 먹으면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고 그 환경에 대처하는데 잘 먹다가 간간히 적게 먹는다면 또는 잘 먹고 공복을 잘 한다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